경기도 수원에 사는 지난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한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째 월급 320만원, 통장 잔고는 고작 200만원이었습니다. 보험료만 매달 35만원, 대출 이자가 20만원, 저축할 돈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에 사는 이모씨도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5년 안에 5천만원을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박씨는 평범한 중소기업 직장인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 320만원, 4년차 직장인이지만 모아놓은 돈은 200만원이 전부입니다. 그의 문제는 수입이 아니라 지출의 구조에 있었습니다. 그의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보험료 35만원, 대출 이자 20만원, 주거비와 공과금 50만원, 식비 40만원은 월급의 절반 이상이 술 취해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박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168만 9천원입니다. 특히 주거비와 식비가 전체 지출의 3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이 새는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인 53.5%가 연소득 3천만원 미만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74.2%까지 치솟았습니다. 시드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충격을 맞으면 그것은 치명적입니다. 2026년 한국 경제는 어떤 상황일까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2%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물가는 잡혔지만 금리도 내려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별로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4% 수준입니다. 여기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질 수익률은 0.4%에 불과합니다.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것처럼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인 겁니다. 고용시장도 녹록지 않습니다. 고용률은 62.9%로 겨우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이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급격한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새는 돈을 막는 것. 둘째, 정부가 주는 돈을 받는 것. 셋째, 세금을 줄여서 돈을 만드는 것. 이 세 가지가 2026년 직장인 시드머니의 삼각방어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새는 돈을 막는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박씨의 보험 내역을 들여다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이 2개 중복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실손보험은 아무리 여러 개를 가입해도 실제 병원비를 초과해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비례보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산을 2개 쓴다고 비를 더 막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박씨는 오래된 실손보험 하나를 정리하고 차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보험료가 월 12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에 9만원. 1년이면 108만원이 살아난 겁니다. 운전자 보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에 가입한 오래된 상품과 2023년에 가입한 상품이 겹쳐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벌금 특약이 중복이었습니다. 최신 상품 하나로 통합하니 월 2만원이 추가로 절약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보험을 통째로 해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나서 지붕을 떼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필요한 보장은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특약만 골라 삭제하는 부분 삭제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특히 갱신형 특약이 많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갱신형은 지금은 싸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비갱신형으로 구조를 바꾸면 미래의 보험료 폭탄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박씨의 경우 보험 정리만으로 월 11만원을 절약했습니다. 연간 132만원입니다. 이 돈은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시드머니로 전환될 씨앗돈입니다. 두 번째로 새는 돈을 막을 곳은 대출 이자입니다. 1인 가구 평균 부채가 4,019만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금리 1%의 차이는 연간 수십만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2026년 올해 대환대출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5대 금융지주가 70조 원 규모의 포용 금융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전용 상품이 나왔습니다. 박씨는 2023년에 받은 연 7%짜리 신용대출 1,500만원을 은행권 연 4.5% 상품으로 대환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연간 37만 5천원의 이자를 아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우회도로로 바꾼 것과 같습니다. 같은 목적지에 더 적은 비용으로 도착하는 겁니다. 대환 대출의 핵심은 단순히 금리를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환 방식을 본인의 현금 흐름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전체 이자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절감된 이자는 그냥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미래 자산으로 전환되는 잠재적 시드머니입니다. 보험 정리로 월 11만원, 대출 대환으로 월 3만원, 합치면 월 14만원의 새로운 저축 여력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구조적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한국 경제의 핵심 키워드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직장인의 자산 형성 난이도가 극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은행에 넣고 높은 이자를 받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금금리가 물가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은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상온에 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천천히 녹고 있는 겁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56만 4,238원입니다. 전년 대비 7.2%나 올랐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률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내 월급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복지 혜택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올라가고 각종 정책 금융상품의 가입 문턱도 넓어졌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좁힐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내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야 하는데 단순 예적금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26년 정부가 내놓은 정책 금융상품들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마치 고속도로의 무료 통행권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알고 타는 사람만 혜택을 받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청년도 약계좌입니다. 사회초년생과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이것은 시드머니 마련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5년 동안 매달 최대 70만원을 넣으면 만기에 약 5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가능한지 구조를 뜯어보겠습니다. 내가 넣는 원금에 은행 금리가 붙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가로 기여금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세 15.4%가 전액 면제됩니다. 3중으로 수익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2025년부터 정부 기여금이 상향되었습니다. 월 최대 33,000원까지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5년이면 최대 198만원의 추가 혜택입니다. 내 돈 위에 정부 돈이 얹어지는 겁니다. 주요 시중은행 기본금리 4.5%에 소득우대와 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대 6% 내외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시중 예금 금리가 3%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은 파격적입니다. 가입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까지 나이 제한이 연장됩니다. 개인 소득 6천만 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329만 원 이하면 됩니다. 대다수 직장인이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크게 줄어듭니다. 마치 마라톤에서 20km 지점에 포기하면 완주 메달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금 통장을 반드시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청년도 약계좌를 깨는 실수를 방지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월급의 한두 달치 정도를 비상금으로 따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에는 청년도 약계좌의 진화형도 등장합니다. 바로 청년미래적금입니다. 올해 6월 출시 예정인 이 상품은 5년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3년짜리 버전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원을 3년간 넣으면 정부가 6%에서 최대 12%의 기여금을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만기 시 최대 2,2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대형의 경우 기여금 비율이 12%로 2배가 됩니다. 이자 소득 비과세까지 합치면 실질 수익률이 약 16.9%에 달합니다. 어떤 적금 상품도 이 수익률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청년도 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둘 다 가입할 수 있다면 둘 다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여력이 부족하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5년을 버틸 체력이 있다면 청년도 약계좌, 3년이 더 현실적이라면 청년미래적금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ESA 계좌입니다. 한글로 풀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이것은 적금이 방패라면 투자라는 창을 들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ESA의 가장 큰 매력은 손익통산입니다.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때 번 돈과 잃은 돈을 합산해서 순수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쉽게 말하면 사과 장사에서 500만원을 벌고 들 장사에서 250만원을 잃었다면 실제 이익인 250만원에만 세금이 붙는 겁니다. 일반형은 순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 세율 15.4%가 아닌 9.9%만 냅니다. 2026년에 ESA가 대폭 진화합니다. 생산적 금융 ESA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새로운 유형이 나옵니다. 청년형과 국민성장형입니다. 청년형 E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파격적인 점은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해준다는 것입니다. 연간 2천만원을 넣으면 최대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이것이 왜 파격적이냐면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밥을 먹으면서 디저트까지 공짜로 받는 것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없던 완전히 새로운 혜택입니다. 국민성장형 ESA는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성장 펀드에 투자하면 비과세 한도가 기존보다 확대됩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에게 세금 혜택을 더 주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 ESA는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해외 주식형 ETF 투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추종 상품을 선호하는 분은 기존 ESA와 새로운 ESA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SA의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지금 당장 투자할 돈이 없더라도 계좌를 먼저 개설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년의 카운트다운을 미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복리에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연말정산입니다.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단순한 세금정산이 아닙니다. 시드머니 형성 속도를 결정짓는 가속 페달입니다. 2026년 초에 진행된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크게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결혼세액 공제의 신설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각자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애 한 번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신혼부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돈입니다. 자녀세액 공제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은 40만원으로 기존보다 인당 10만원씩 올랐습니다. 자녀가 3명이면 공제액이 95만원에 달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여기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제 항목별로 누구의 이름으로 지출하느냐에 따라 환급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것은 마치 퍼즐 조각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완성도가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인적공제와 교육비와 보험료는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줍니다. 세율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아야 절세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합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의 문턱이 더 낮으니 공제를 받기가 더 쉽습니다. 의료비 공제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이 있습니다.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가 인당 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만 잘 모아두면 되는 돈입니다. 이렇게 환급받은 돈의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환급금을 소비로 써버립니다. 하지만 이 돈을 ESA 계좌나 청년도 약계좌에 즉시 입금하면 복리 효과가 시작됩니다. 작은 눈덩이를 산 위에서 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무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당장 현금 여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가장 공격적인 구조조정 전략입니다. 이번 달 안에 내 보험 다 보여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중복보험을 정리합니다. 대환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의 여력을 만듭니다. 그 돈으로 청년도약 계좌를 최소 금액이라도 시작합니다. 월 70만원이 아니라 월 10만원이라도 좋습니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의 시계를 먼저 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늦게 시작하면 그만큼 혜택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경우, 어느 정도 여력이 있지만 방향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청년도약 계좌에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납입합니다. 동시에 ESA 계좌를 개설합니다. 생산적 금융 ESA가 하반기에 출시되면 청년양에 가입합니다. ESA 안에서 저비용 ETF의 적립식 투자를 시작합니다. 2026년의 낮은 물가 환경에서는 배당형 ETF나 채권형 ETF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주식시장이 오르면 수익을 얻고 떨어져도 비과세 혜택이 손실을 완충해줍니다. 세 번째 경우,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설계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방어적이면서도 가장 탄탄한 전략입니다. 청년도 약계좌와 청년 미래적금을 동시에 가동합니다. ESA는 3년 의무기간을 채운 뒤 연금 계좌로 전환하여 추가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2월부터 미리 설계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율을 조절하고 맞벌이라면 부부간 공제 배분을 최적화합니다. 환급금은 전액투자 계좌로 자동 이체합니다. 박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보험 정리로 월 11만원을 아꼈습니다. 24만원의 기존 저축 여력 5만원을 더해 월 19만원을 청년도약 계좌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80만원은 ESA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이 6월에 출시되면 월 20만원씩 추가 납입할 계획입니다. 3년 뒤 청년미래적금 만기로 약 1000만원, 5년 뒤 청년도약 계좌 만기로 약 1500만원, ESA 투자 수익까지 합치면 5천만원에 근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매달 꾸준히 넣어야 하고 중간에 깨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능한 길입니다. 박 씨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목돈을 만든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2026년은 직장인에게 자산 형성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가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한 시기입니다. 청년도약 계좌, 청년 미래적금, 생산적 금융위 SA, 결혼세 공제. 이 모든 것이 올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보험과 대출을 먼저 정리해서 새는 돈을 막으십시오. 청년도약 계좌와 청년 미래적금으로 정부의 돈을 받으십시오. ESA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줄여 돈을 만드십시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갈 때 시드머니는 쌓입니다. 여러분도 박 씨와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통장 잔고가 늘지 않는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직접 분석하고 맞춤 전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손실의 끝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드머니는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생존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하반기에 출시되는 생산적 금융위 SA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가겠습니다.